1984 조지 오웰 2부 1. 아침이 조금 지났을 때 윈스턴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사무실에서 나왔다. 한 사람이 환하게 불이 켜진 기다란 복도 끝에서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검은 머리의 여자였다. 고물상 앞에서 그녀와 마주친 그날 저녁 이후 나흘이 지나갔다. 그는 여자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에야 비로소 그녀의 오른팔에 붕대가 감긴 것을 알아챘다. 붕대 색깔이 제복과 같았다. 그래서 멀리서는 분간할 수 없었던 것이었다. 아마 소설의 줄거리를 꾸미는 커다란 만화경이 돌아갈 때 손이 걸려 다친 모양이었다. 이런 일은 창작곡에서 흔히 일어나는 사고였다. 둘 사이의 거리가 4미터쯤으로 좁혀졌을 때 여자가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마룻바닥으로 쓰러지며 고통에 찬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다친 팔 쪽으로 넘어진 게 분명했다. 윈스턴은 그 자리에 우뚝 섰다. 여자가 무릎을 딛고 몸을 일으키려고 했다. 그 얼굴은 누르스름한 우윳빛으로 변했지만 입술은 전보다 더 빨개져 있었다. 그녀의 눈이 고통보다 공포 쪽에 더 가까운 빛을 내며 애원하듯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묘한 감정이 윈스턴의 가슴 속에서 꿈틀거렸다. 눈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자신을 제거하려는 적이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뼈를 다쳐 괴로워하는 그 사람도 고통이 뭔지 아는 그와 똑같은 인간이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그녀를 도우려고 발을 내밀었다. 그렇지 않아도 그녀가 붕대를 감은 팔 쪽으로 넘어진 순간 마치 자기 몸이 다친 듯 고통스러워했던 그였다. 다쳤습니까? 그가 물었다. 괜찮아요. 팔이 좀 곧 낫겠죠.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안색이 눈에 띄게 창백해졌다. 뼈가 삐거나 부러지지 않았나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저 잠깐 아프기만 했을 뿐이에요. 윈스턴은 그녀가 성한 팔을 내밀자 부축해서 일으켰다. 안색이 아까보다 한결 나아 보였다. 괜찮아요. 그녀는 계속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손목에 약간 충격을 받았을 뿐이에요. 고맙습니다, 동지. 그녀는 그 말을 끝으로 몸을 돌렸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멀쩡하게 가던 방향으로 걸어갔다. 그 모든 일은 30초도 안 걸려 일어났다. 감정을 얼굴에 드러내지 않는 것이 본능적인 습관으로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텔레스크린 앞에서는 태연하게 서 있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그녀가 자기 손 안에 무언가를 떨어뜨린 이 3초 동안의 순간적인 경악을 감추기가 무척 어려웠다. 그녀는 의식적으로 그런 짓을 한 것이 분명했다. 그것은 작고 납작한 것이었다. 그는 화장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것을 주머니에 집어넣고는 손가락 끝으로 만져보았다. 네모 모양으로 접힌 종이 쪽지였다. 그는 소변을 보면서 손가락을 움직여 종이 쪽지를 폈다. 분명 무슨 내용인가 쓰여 있을 것이다.
그는 대변기 쪽으로 들어가서 그 내용을 읽을까 하다가 그만두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텔레스크린의 감시가 그보다 더 심한 곳은 없었다. 그는 자리로 돌아와 앉아서 그 종이 쪽지를 아무렇지 않은 척 책상 위에 다른 서류들 속에 던졌다. 그러고는 안경을 쓰고 구슬 기록기를 앞으로 잡아당겼다. 5분이면 돼. 그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심장이 마구 뛰었다. 다행히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기다란 숫자표를 수정하는 단순 작업이어서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 그 쪽지에 적혀 있는 내용이 무엇이든 거기에 정치적 의미가 담겨 있을 게 틀림없었다. 그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었다. 그중 가장 신뢰할 만한 가능성은 그가 두려워했던 대로 그 여자가 사상경찰의 정보원이라는 것이었다. 사상경찰이 왜 메시지를 그런 식으로 전달하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터였다. 쪽지에 적혀있는 내용은 협박이나 소환이나 자살하라는 명령일 것이다. 자살하라는 명령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함정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또 하나의 가능성이 무시하려고 애써도 자꾸만 그의 머릿속에서 고개를 쳐들고 일어났다. 그 가능성이란 쪽지의 메시지가 사상경찰이 보낸 것이 아니라 일종의 지하단체로부터 왔으리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형제단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여자는 형제단은 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다 부질없는 생각이다. 어쨌거나 그는 그 종이 쪽지를 받아든 순간 무의식 중에 그런 생각을 했다. 아니, 쪽지를 받아들고 몇 분 지나서 그 같은 생각을 또 올렸다. 그리고 이성적으로는 그 메시지가 죽음을 의미한다고 여기면서도 그렇게 믿으려 하지는 않았다. 비합리적인 희망이 끈질기게 달라붙어 그의 가슴은 터질 것 같았다. 결국 그는 구슬기력기에 대고 숫자를 중얼거리면서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하느라 무진 애를 써야만 했다. 그는 작업을 다 끝낸 서류 뭉치를 압축 정성관 속으로 밀어넣었다. 8분이 지났다. 그는 콧등에 내려와 있는 안경을 다시 올리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고는 다음 일거리를 끌어당겼다. 종이 쪽지는 그 맨 위에 놓여 있었다. 그는 그것을 펴보았다. 거기에는 멋없이 커다란 글씨로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는 너무 놀란 나머지 파멸을 부를지도 모를 그 종이 쪽지를 기억통 속에 던져 넣는 것조차 잊고 있었다. 아무리 궁금해도 그 쪽지에 지나친 관심을 보이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그는 그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 글이 정말 거기에 쓰여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 한번 읽어보았다. 그는 오전에 나머지 시간 내내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연속되는 잡무에 정신을 집중하는 것도 그렇지만 텔레스크린으로부터 마음의 동료를 감추기가 무척이나 힘들었다. 마치 뱃속에 불이 붙은 것 같았다. 무덥고 혼잡한 데다 소음으로 들끓는 식당에서의 점심 식사도 고역이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는 점심시간만이라도 혼자 있고 싶었다. 그런데 재수없게도 바보 같은 파슨스가 옆에 다가와 앉아서는 쇳내가 나는 스튜보다 더 지독한 땀냄새를 풍기면서 증오주간 준비에 대해
장광설을 늘어놓았다. 파슨스는 특히 그의 딸이 속한 스파이단이 중호주간을 위해 마분지로 된 2미터짜리 빅브라더의 두상을 만들고 있다며 떠들어댔다. 그런데 주위의 소음이 어찌나 심한지 파슨스의 말을 거의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러다 보니 윈스턴은 그 얼빠진 이야기를 다시 해달라고 몇 번이나 요청했는데 그것이 이만저만 짜증나는 일이 아니었다. 그는 식당 한쪽 끝에 다른 두 여자와 함께 식탁에 앉아 있는 그 여자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녀는 그를 보지 못한 것 같았다. 그는 그 쪽지를 다시 바라보지 않았다. 그는 그쪽을 다시 바라보지 않았다. 오후에는 좀 나아졌다. 점심시간 직후 몇 시간이 걸릴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생겨 어쩔 수 없이 다른 일들은 옆으로 밀쳐두어야 했다. 그것은 현지에 의혹에 휩싸인 한 고위 내부 당원의 평판을 떨어뜨리기 위해 2년 전에 생산 보고서를 날조하는 일이었다. 윈스턴은 이런 일에 능숙했고 여기에 2시간 이상을 소비하는 동안 그 여자에 대한 생각을 잊을 수 있어서 좋았다. 그런데 일을 마치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 여자에 대한 생각이 고개를 쳐들었다. 그는 혼자 있고 싶은 참을 수 없는 욕망에 사로잡혔다. 혼자 있기 전에는 이 새로운 사태에 대해 생각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오늘 밤은 공회당의 야간 집회에도 참석해야 한다. 그는 식당에서 맛없는 저녁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우고 공회당으로 달려가 토론회란 엄숙한 바보들의 모임에 참석한 후 탁구를 2게임 친 다음 진을 몇 잔 마시고는 30분 동안 체스와 영사의 관계란 강의를 들었다. 그러는 동안 너무 지루해서 미칠 지경이었지만 그는 그날 저녁에 공회당 집회에서 빠져나가고 싶은 충동을 한 번도 느끼지 않았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란 글로 인해 살고 싶은 욕망이 불타올랐고 위험한 짓을 하는 것이 어리석게 느껴졌다. 그가 집에 돌아와 잠자리에 든 것은 23시가 조금 못 되어서였다. 그는 이제서야 마음을 놓고 생각에 잠길 수 있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있는 한 텔레스크린으로부터는 안전했다. 그가 해결해야 할 실질적인 문제는 어떻게 그 여자에게 접근해 밀회를 약속하느냐는 것이었다. 그는 그녀가 자기를 빠뜨리려고 함정을 파놓았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다. 그에게 종이 쪽지를 건네줄 때 그녀는 분명히 당황해하고 있었다. 그런 점으로 미루어 보건대 함정 따위를 파놓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때 그녀는 제정신을 잃을 정도로 두려워하고 있었다. 당연히 두려웠을 것이다. 그는 그녀의 구애를 물리치고 싶지 않았다.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불과 닷새 전만 해도 그는 그녀의 머리를 돌멩이로 후려칠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달랐다. 그는 꿈속에서 본 것처럼 그녀의 발가벗은 젊은 육체를 떠올렸다. 그녀 역시 모든 사람들처럼 멍청한 데다 머릿속에는 거짓과 증오만이, 뱃속에는 차가운 얼음덩어리만이 가득 차 있는 여자일 거라고 윈스턴은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다. 자칫하면 그녀를 잃을지도,
희고 부드러운 젊은 육체가 멀리 떠나가 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를 흥분시켰다.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그녀와 빨리 접촉하지 않으면 그녀가 변심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녀와 미래하는 데는 실질적인 어려움이 너무 많았다. 그것은 마치 이미 패한 체스에서 말을 움직이려는 것 같았다. 어느 쪽으로 향하든 텔레스크린과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그 쪽지의 내용을 읽고 5분도 안 되어 그녀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방법들을 수없이 떠올렸다. 그리고 이제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마치 탁자에 늘어놓은 물건을 고르듯 그 방법들을 하나하나 검토해 나갔다. 오늘 아침과 같은 우연한 만남은 두 번 다시 되풀이되지 않을 게 틀림없었다. 만약 그녀가 기록국에 근무한다면 일은 비교적 간단하겠지만 그는 창작국이 건물의 어디쯤에 붙어 있는지 희미하게 알고 있을 뿐 거기에 들어갈 아무런 구실도 없는 처지였다. 어디에 사는지 몇 시에 퇴근하는지 알고 있다면 그녀가 집에 돌아가는 길목에서 기다렸다가 만나는 방법을 궁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뒤를 따라가서 집을 알아내는 것도 안전한 방법은 못 되었다. 그렇게 하려면 청사 밖에서 어슬렁거려야 하는데 그러다가는 남의 눈에 띄기 십상이었다. 편지를 써서 보내는 방법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게 나았다. 관례에 따라 모든 우편물은 배달 도중에 개봉되기 때문이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실제로 편지를 쓰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꼭 소식을 전해야 할 경우 갖가지 사연이 한꺼번에 인쇄된 우편 엽서가 있으므로 그곳을 구해 그 내용 중 해당되지 않는 문구를 지우고 보내면 되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주소는 고사하고 이름조차 모르고 있었다. 결국 그가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판단한 것은 식당에서의 만남이었다. 만약 텔레스크린에 너무 가깝지 않은 식당 어딘가에 그녀 혼자 앉아 있고 그가 식탁에 다가갈 수만 있다면 주위 사람들의 시끄러운 소음을 틈타 30초 동안이라도 몇 마디 말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일이 있은 뒤 일주일 동안 그는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꿈과 같은 나날을 보냈다. 다음날 그녀가 식당에 나타난 것은 일과 개시를 알리는 호루라기 소리가 난 뒤 그가 식당을 나올 즈음이었다. 아무래도 그녀의 교대 시간이 바뀐 것 같았다. 둘은 서로 못 본 척하고 지나쳤다. 그 다음 날에는 그녀가 평소 시간에 맞추어 식당에 들어왔지만 다른 여자 셋과 함께였고 서 있는 곳이 텔레스크린 바로 밑이었다. 그 다음 사흘 동안 그녀는 전혀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에게는 견디기 힘든 나날이었다. 그의 몸과 마음은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져서 모든 것을 고통으로 받아들였다. 낱낱의 동작과 소리와 접촉, 그가 듣거나 하는 말들이 모두 고통 그 자체였다. 심지어 그는 잠을 잘 때도 그녀의 환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일기도 쓸 수 없었다. 그동안 그는 일기장에 손도 대지 않았다. 위안이 되는 것이 있다면 오직 일뿐이었다. 일하는 동안에는 가끔씩 10분 정도 자신의 존재마저 잊을 수 있었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실마리조차 찾을 수 없었다. 누군가에게 알아보고 싶어도 방법이 없어서 불가능했다. 어쩌면 그녀는 증발했거나 자살했을지도 모른다. 오세아니아의 저쪽 끝으로 유형을 갔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가장 그럴듯한 예측은 그녀가 변심해서 그를 만나지 않기로 결심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날 그녀가 다시 나타났다. 팔에 붕대를 푼 대신 팔목에 반창고를 붙인 채였다. 그녀를 다시 만나자 안도감이 든 나머지 그는 한참 동안 그녀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 다음 날에도 나타났다. 그는 그녀에게 말을 걸 뻔했다. 그가 식당에 들어갔을 때 그녀는 벽에서 꽤 떨어진 식탁에 혼자 앉아 있었다. 이른 시각이라 식당은 아직 복잡하지 않았다. 윈스턴의 차례가 되었을 때 배식을 받으려고 길게 늘어선 줄이 잘 나가다가 앞에 있는 누군가 사카린을 받지 못했다며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약 2분간 지체되었다. 윈스턴은 식사 쟁반을 받자마자 그녀가 앉아 있는 식탁 쪽으로 향했다. 그때도 그녀는 여전히 혼자였다. 그는 태연하게 그녀 쪽으로 걸어가면서 그녀 맞은편에 있는 자리를 찾았다. 그런데 2초면 그녀에게 다가갈 수 있는 3미터쯤 떨어진 지점에 그가 왔을 때였다. 벼랑간 뒤에서 스미스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못 들은 척했다. 그러자 상대방이 스미스 하고 더 큰 소리로 불렀다. 그는 마지못해 돌아섰다. 금발의 바보 같은 얼굴이 월셔라는 청년이 자기가 앉은 식탁의 빈자리를 가리키며 와서 앉으라고 손짓했다. 윈스턴은 월셔를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였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다. 거절하는 것은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었다. 윌셔가 오라고 손짓하는데도 혼자 앉아 있는 여자 쪽으로 가서 합석한다면 누구나 이상하게 여길 것이다. 그는 반갑다는 듯이 미소를 지으며 윌셔의 옆자리에 앉았다. 그 멍청한 금발의 얼굴이 그를 보고 활짝 웃었다. 윈스턴은 그 얼굴 한가운데를 곡괭이로 찢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몇 분 뒤 그 여자의 식탁에도 사람들이 가득 찼다. 아마 그녀는 윈스턴이 자기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무언가 눈치챘을 것이다. 다음날 그는 평소보다 일찍 식당에 나갔다. 예상했던 대로 그녀는 어제 그 자리에 혼자 앉아 있었다. 배식을 기다리는 줄에서 윈스턴의 바로 앞에 선 사람은 체구가 작고 행동이 재빠른 딱정벌레 같은 사내였다. 둥글납작한 얼굴의 사내는 눈이 자그마한 게 의심이 많아 보였다. 윈스턴이 쟁반을 들고 카운터에서 돌아선 순간이었다. 그의 눈에 그 왜소한 사내가 그 여자의 식탁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 보였다. 윈스턴의 희망은 또다시 무너졌다. 그런데 조금 떨어진 곳에 빈 식탁이 있었다. 문득 그 사내가 그쪽으로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윈스턴은 싸늘해진 가슴을 안고 조심스레 사내의 뒤를 따라갔다. 그 여자가 혼자 있는 식탁에 앉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물거품 되고 말 것이다. 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다. 별 안간 쿵 하는 소리가 나는가 싶더니 그 왜소한 사내가
큰 대자로 넘어졌다. 그 바람에 커피와 스프가 바닥에 쏟아졌고 사내의 쟁반은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다. 잠시 후 사내가 벌떡 일어나서는 윈스턴을 악의에 찬 눈으로 노려보았다. 윈스턴이 자기의 발을 걸어서 넘어뜨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어쨌거나 잘된 일이었다. 정확히 5초 후 윈스턴은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그 여자의 식탁 앞에 앉았다. 그는 여자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저 쟁반을 내려놓고 재빨리 먹기만 했다. 다른 사람이 오기 전에 1초라도 빨리 이야기해야 했지만 막상 그 앞에 앉자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가 맨 처음 접근해온 이후 일주일이 지났다고 생각하니 더욱더 머뭇거려졌다. 그동안 그녀의 마음이 변했을지도 모른다. 아니, 틀림없이 변했을 것이다. 애초부터 이런 일은 성사될 수 없다. 현실 세계에서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는다. 만약 귀에 솜털이 많은 시인인 앰플포스가 쟁반을 든 채 앉을 곳을 찾아 서성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았더라면 윈스턴은 끝내 그녀에게 말 한마디 못했을지도 모른다. 막연하게나마 앰플포스는 윈스턴을 좋아하고 있었다. 따라서 윈스턴을 보기만 하면 그 즉시 가까이 올 터였다. 행동할 시간은 1분뿐이었다. 윈스턴과 그녀는 묵묵히 먹기만 했다. 그들이 먹고 있는 묽은 스튜는 강낭콩으로 만든 것이었다. 윈스턴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둘은 서로 쳐다보지 않은 채 스튜를 스푼으로 퍼먹으면서 그 사이사이에 낮고 감정 없는 담담한 어조로 몇 마디 필요한 말을 교환했다. 몇 시에 작업이 끝나죠? 18시 30분요. 밖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승리광장, 기념비 근처에서 만나요. 그곳은 사방팔방이 텔레스크린일 텐데요. 사람들이 오글거리니까 괜찮아요. 뭔가 신호라도 할까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사람들 틈 속으로 끼어들 때까지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쳐다보지도 마시고요. 약간 거리를 두고 제 주위에만 있어주세요. 몇 시가 좋을까요? 19시요. 알겠어요. 앰플포스는 윈스턴을 보지 못한 채 다른 식탁에 앉았다. 윈스턴과 여자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다. 둘은 우연히 같은 식탁에 마주보고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서로 쳐다보지 않았다. 잠시 후 여자는 서둘러 식사를 끝내고 일어섰고 윈스턴은 담배를 피우며 한동안 계속 앉아 있었다. 윈스턴은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승리광장에 도착했다. 그는 세로로 홈이 파져 있는 거대한 돌기둥의 받침돌 주위를 어슬렁거렸다. 돌기둥 꼭대기에는 에어스트립 1 전투에서 유라시아 비행대, 몇 년 전에는 이스트아시아 비행대였다. 를 격파했던 남쪽 하늘을 바라보는 빅브라더의 동상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앞 거리에는 올리버 크롬웰로 보이는 말을 탄 남자의 동상이 있었다. 약속 시간에서 5분이 지났는데도 여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윈스턴은 다시금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오지 않는다. 마음이 변했다. 그는 광장 북쪽으로 천천히 걸어 올라가서 그대는 내게 산파딩의 빛을 졌지 라고 울리는
종이 달려 있었던 성 마틴 교회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다. 그가 기념비의 받침돌 앞에 서 있는 여자를 알아본 것은 그때였다. 그녀는 실제로 읽고 있는지 아니면 읽는 척 하는지 모르지만 돌기둥에 나선형으로 붙어있는 포스터를 보고 있었다. 그녀에게 접근하려면 더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야 했다. 그 전에 성급하게 그녀 쪽으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박공 둘레마다 어김없이 텔레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다. 어느 순간 떠들썩한 소리가 나더니 대형 트럭의 붕붕거리는 엔진 소리가 왼쪽 어디에서 들려왔다. 이내 사람들이 광장을 건너 그쪽으로 뛰어가는 것이 보였다. 그 여자도 기념비의 받침돌 위에 있는 사자상을 돌아 재빨리 군중팀에 끼어들었다. 윈스턴도 따라갔다. 그는 떠들썩한 소리를 통해 유라시아의 포로 수송차가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꽤 많은 사람들이 광장의 남쪽으로 몰려들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밀치락 달치락 아우성치는 군중에 떠밀려 바깥쪽으로 나왔을 윈스턴이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그는 힘차게 그 속으로 헤집고 들어가서 팔을 뻗치면 그 여자와 닿을 수 있는 거리까지 접근했다. 그런데 그와 그녀 사이에는 덩치 큰 노동자와 그 아내인 듯한 거구의 여자가 버티고 서 있었다. 그들은 쉽게 통과를 허용하지 않는 거대한 육체의 장벽인 셈이었다. 윈스턴은 심호흡을 뒤 몸을 옆으로 돌리고는 어깨를 들이민 채 그들 사이로 돌진해 들어갔다. 그러다 그는 그 거대한 엉덩이 사이에 끼었다. 금방이라도 창자가 터질 것 같았다. 간신히 그 사이를 빠져나왔을 때 그의 몸은 땀투성이었다. 그는 이제 그 여자 바로 옆까지 접근했다. 둘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앞쪽만 바라보았다. 기관총으로 무장한 목석 같은 감시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다란 트럭 행렬이 거리를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다. 트럭 안에는 푸른색 낡은 제복을 입은 왜소한 황인종들이 빈틈없이 쪼그려 앉아 있었다. 도로변을 멍하니 쳐다보는 그 몽골족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슬퍼 보였다. 트럭이 흔들릴 때마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포로들은 모두 발목에 쇠사슬을 차고 있었다. 서글픈 얼굴로 가득 찬 트럭이 계속해서 지나갔다. 윈스턴은 포로들이 트럭에 실려 있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따금씩 바라볼 뿐 마음은 다른 데가 있었다. 그녀의 어깨와 오른쪽 팔꿈치가 그의 몸에 닿았다. 온기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녀의 뺨이 바짝 다가와 있었다. 그녀에게서 지난번 식당에서와 똑같은 분위기가 풍겨나왔다. 그녀는 그때처럼 무표정하게 입술만 번긋거리며 어각 없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시끄러운 소음과 트럭의 덜컹거리는 소리 때문에 윈스턴은 무슨 말인지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제 말 들려요? 네, 들려요. 일요일 오후에 나올 수 있으세요? 네,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잘 듣고 기억해 두세요. 패딩턴 역에 가서. 그녀는 놀랄 만큼 군대식으로 정확하게 그가 찾아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었다. 기차를 타고 30분간 달린 뒤 역에서 나와 왼쪽으로 꺾인 길을 따라 도보로 2km 가면
문설주 없는 문이 있다. 그 문을 지나 들판을 가로질러 가다가 풀이 무성한 오솔길을 따라 덤불숲 사이에 새길을 지나간다. 그러면 이끼 낀 고목 한 그루가 쓰러져 있는 것이 나온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도가 그려져 있는 것 같았다. 모두 기억할 수 있겠어요? 그녀가 나지막이 물었다. 네. 왼쪽으로 꺾어서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가세요. 그러면 문설주가 없는 문이 나와요. 알았어요. 그런데 몇 시에? 15시쯤이요. 좀 기다려야 할지도 몰라요. 저는 다른 길로 갈게요. 분명히 모두 다 기억하시죠? 그럼요. 자, 그럼 어서 빨리 제 곁을 떠나세요.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었다. 둘은 사람들에 막혀 그곳을 빠져나갈 수 없었다. 트럭은 여전히 줄을 지어 지나가고 있었고 사람들은 질리지도 않는지 계속해서 그 광경을 보고 있었다. 처음에는 이따금씩 욕설이 튀어나오기도 했었지만 그것은 군중 틈에 끼어있는 당원들의 짓이었고 그나마 금세 그쳤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유라시아에서 왔든 이스트 아시아에서 왔든 외국인이란 낯선 만큼 신기한 동물에 지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지금껏 포로가 된 외국인들밖에 보지 못했고 그마저도 어쩌다 한 번씩 잠깐 본 게 고작이었다. 그 포로들 중 몇 명만 전범으로 교수형에 처한다는 것 외에는 나머지 포로들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아마 그들은 강제 노동 수용소로 사라질 것이다. 둥그런 얼굴의 몽골족들, 다음으로는 지저분하니 턱수염이 덥수룩하고 피로에 지친 유럽인 같은 얼굴들이 지나갔다. 뼈가 드러날 정도로 여윈 얼굴들이 윈스턴을 이상하게 쏘아보는 듯 하다가 스쳐 지나가곤 했다. 수송 차량의 행렬이 거의 끝난 것 같았다. 마지막으로 지나가는 트럭에 타고 있는 한 노인이 윈스턴의 눈에 띄었다. 반백에 수염이 무성한 그 노인은 두 손을 묶인 것처럼 팔짱을 낀 채 꼿꼿하게 서 있었다. 바야흐로 윈스턴과 여자가 헤어질 시간이었다. 그들은 여전히 군중 속에 둘러싸여 있었는데 그녀의 손이 그의 손을 더듬는 듯 하더니 벼란관 꽉 쥐었다 놓았다. 그 순간이 10초도 안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두 사람은 꽤 오랫동안 손을 마주 잡은 것 같은 표정을 지었다. 그는 그녀의 손에 세세한 데까지 느낄 수 있었다. 손가락은 길고 손톱은 뾰족했으며 손바닥은 힘든 일로 못이 박힌 듯 뻣뻣한 반면 손목 아래의 살은 부드러웠다. 잠시 그녀의 손을 잡았을 뿐인데 눈으로 본 것만큼이나 훤히 알 것 같았다. 그런데 문득 그녀의 눈이 어떤 색인지 궁금했다. 아마 갈색일 것이다. 하지만 머리카락이 검은 사람도 눈은 푸른 경우가 있지 않은가. 그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쳐다보고 싶었지만 그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이었다. 그들은 군중 틈에 끼어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손을 맞잡고 앞쪽만 바라보았다. 그 여자의 눈 대신 털투성이 얼굴에 박힌 늙은 포로의 눈이 슬픈 듯 윈스턴을 쳐다보고 있었다.